전북 김제에서 시청 중인 싱글마미님 감사해요. 기술력이 없으니까 방위비를 못 내는 거야. 13조 방위비 폭탄부터 관세까지 연일 질식 압박을 가하던 트럼프가 갑자기 할 말을 잃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서해를 400회 넘게 침범하던 중국 함정을 박살내고 심지어 불법 철제 구조물까지 싹 다 철수시켰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 끼어있는 약소국이라 여겼던 대한민국.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미국은 180도 태도를 바꿔 세계 최고 해양 강국은 대한민국이라며 아부를 떨고 심지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착한 개가 되어버린 건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세계 최강 미국, 중국이 대한민국 말 한마디에 24시간 벌벌 떨게 된 걸까요?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마음먹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 국무부 전략협상관이었죠. 냉철하고 계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숫자와 전략으로만 바라보는 현실주의자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워싱턴 DC 국방부 본관 3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각종 방위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빛바랜 방위 문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시카 크레인이 서류를 탁탁 내려치며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엔 한국에게 방위비 13조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기술 후진국 한국에 농락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죠. 새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은 친중 성향이 강합니다. 취임 후 최초로 미국이 아니라 일본 총리를 먼저 만나러 간 사람이죠. 한미동맹의 근간을 깨는 외교 참사를 일삼고 있어요. 이 상황은 다분히 미국에 유리합니다. 저도 미국 국무부 전략협상실에 오래 있었지만 사실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게다가 최근 트럼프의 방위비 13조 압박과 관세 폭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마저 철수 선언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토 타케시가 느긋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규제가 많고 일본같이 철저하지 않죠. 예전부터 한국은 일본 따라하기 급급했어요. 게다가 기술과 공급망도 일본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국제적인 평가도 그렇고요.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13조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산업에 미칠 파급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의 말엔 은근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벌써 뭔가 불안했어요. 직감적으로 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국을 떠난다고요? 그게 미국 빅테크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면 큰 코 다칩니다. 공급망이 끊기면 파장이 클 텐데요. 옆에 있던 한 고위 간부가 말하더라고요. 삼성이 반도체 1위인 건 맞지만 그건 메모리 분야에서예요. 게다가 핵심 소재는 아직 일본이나 유럽에 의존하고 있죠. 삼성 하나 미국에서 나간다고 세계 최강 미국은 전혀 타격이 없어요. 그때였어요. 레이첼 김이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제보에 따르면 삼성 철수 뒤엔 중국과의 거래 소문도 있어요. 이번 방위비 압박이 그것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레이첼은 한국계 미국인 정보분석관이었는데 늘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한국 관련 이슈에서는 더욱 그랬죠. 제시카가 의심 어린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레이첼, 정보 파트에서 전략 얘기 꺼내지 마세요. 여기선 결정적인 계산만 합니다. 날카로운 견제였죠. 하지만 저는 레이첼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다시 타케시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걱정 마세요. 한국 관련 제품들 그러니깐 한국이 자기들 1등한다는 제품은 다 사실 일본이 과거에 1등하던 제품들이에요. 지금 당장 만든다고 해도 한국 수준은 충분히 뛰어넘고 그 이상으로 공급 물량도 맞출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제 단순 협상이 아니라 전략이다. 한국의 공세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여기서 기회를 잡으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중국은 이 기회에 한국과 미국을 둘 다 밀어내려는 생각인 것 같았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각자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려고 했거든요. 제시카는 방위비 인상에만 매달렸고 사토는 일본의 우위를 강조했죠. 하지만 저에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철수가 정말 미국에 제한적 영향만 줄까요?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조선업계에서 그들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사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선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쇠퇴 산업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려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쇠퇴 산업이라고요? 핵잠수함 수리는 누가 할 건데요? 미국 조선소들 현황 제대로 아시는 거죠? 제시카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건넨 정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중국과의 거래설, 삼성중공업의 철수,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정말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우리 편의대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레이첼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이번 방위비 압박이 그것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과연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뒤져봤습니다. 조선업계 현황, 삼성중공업의 기술력, 그리고 최근 한국의 외교 동향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면 볼수록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을 느꼈거든요. 특히 삼성중공업의 기술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이 따라잡기 어려운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런 회사가 미국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러던 중 긴급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죠. 한국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해야 한다는 지시였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방위비 협상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을요. 레이첼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마이클, 현장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국이 단순히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워싱턴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번 출장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틀렸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묘한 긴장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공항 곳곳에서 느껴지는 경계심 같은 것이 있었어요. 마치 전쟁은 아니지만 평화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 말입니다. 정윤호를 처음 만난 건 공항에서였어요. 한국 국방부 조선전략 고문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첫인상이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의외로 담백했어요. 마이클 씨,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시죠. 인사치레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차 안에서 정윤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보실 건 단순한 영의 침범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침투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이 서해에서 벌이고 있는 일을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서해안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정윤호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중국 어선이라고 하는 배들이 330회나 우리 영해를 침범했어요. 그중 52번은 동일한 선박의 반복 진입이었고요. 어업 활동치고는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윤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어업이 목적이라면 시속 5노트 이상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저들은 계속 그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요. 명백히 정찰 활동입니다. 드디어 서해 관측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기지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선명한 레이더 영상과 해상 열화상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박지환 소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한국해양기술연구소 소장이라고 했는데 첫눈에도 기술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씨, 여기 화면을 보세요. 그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여러 척의 배가 점점이 찍혀 있었어요. 12척 전부 중국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지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열화상 화면을 보시면 그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전부 내부에 통신 장비와 군용 GPS가 장착되어 있고 엔진 회전수도 군함처럼 일정해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거 남중국해에서 쓰던 그 방식이잖습니까? 중국이 남중국해를 점령할 때 사용했던 수법과 똑같았거든요. 정확합니다. 박지환의 목소리가 더욱 냉정해졌어요. 기지화 구조물 수법이에요. 저기 보십시오. 그가 화면의 한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해상 인공 부표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명백히 영토 확장을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중국어 교신이 흘러나왔어요. 박지환이 녹음된 내용을 재생한 거였습니다. 여기는 본래부터 우리의 수역이었다. 철수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 번역을 들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어업이 아니라 명백한 도발이었거든요. 정윤호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패턴 분석, 항로 추적, 통신 감청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미국 정보기관도 이 정도 디테일한 분석은 못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해상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걸 미국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박지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국은 한국이 단순히 정보를 받아보는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중국 선박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 위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총성 없는 침입, 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어요. 서해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만들려는 거였죠. 가장 심각한 건 이겁니다. 정윤호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어제 촬영된 건데 중국 해경이 우리 감시선에 실제로 접근했어요.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계속 다가왔죠. 영상 속에서 중국 해경선이 한국 함정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보라가 일더니 실탄 사격입니다. 박지환의 말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선체 일부가 실제로 파손되었어요. 이건 명백한 교전 행위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워싱턴에서 예상했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상황이었어요. 이 정도면 이미 전쟁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윤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저들 뜻대로 되거든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얼마나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단순히 방위비 문제로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미국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환이 고개를 젓더군요. 일부만 보고하고 있어요. 전체 그림을 보면 미국도 놀랄 겁니다. 그의 말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수집한 정보의 질과 양은 미국 못지않아요. 어쩌면 더 정확할지도 모르죠. 밤이 깊어가면서 더 많은 영상들을 봤어요. 중국 선박들의 조직적인 움직임, 해상 구조물 설치 시도, 그리고 한국 함정에 대한 지속적인 도발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도 국제사회는 조용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국제정치가 그런 거죠. 정윤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강대국끼리의 갈등에서 중간 국가의 피해는 주목받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바다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미국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관점에 균열이 생겼거든요. 미국도 못 본 걸 한국은 이미 보고 있다. 이건 단순한 방위비가 아니라 전략 문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지를 떠나기 전 박지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마이클 씨, 오늘 보신 것들을 워싱턴에 제대로 전달해 주세요. 한국이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차 안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술력, 정보 수집 능력, 위기 대응 능력. 모든 면에서 미국의 기대를 뛰어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해에서 본 그 레이더 화면들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의지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오션 본사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압도적인 규모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수십 척의 배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조선업의 실체를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티머스 장군이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그는 다른 미국 관료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마이클, 오늘 보게 될 것들에 놀라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거든요. 김태영 팀장이 테이블 위에 설계 도면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계는 단순한 배 설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길이 97m, 배수량 2,500톤, 최고 속도 45노트, 레이더 탐지거리 120km입니다. 저는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놀랐어요. 제가 아는 일반적인 군함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였거든요. 이 각도진 선체 구조는 스텔스 디자인입니다. 김태영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RCS 저감 기술을 적용해서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아요. 게다가 AI 자율운항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죠. 그 순간 큰 화면에 긴급 영상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브라이언 헤일이라는 미국 국방부 분석관이었어요. 긴급 보고입니다. 미국 핵잠수함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조선소 연 평균 설립 연도가 1965년입니다. 인력 부족률은 32%에 달하고요. 화면 속에서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은 50%입니다. 대응이 불가능한 위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이미 한국 없이는 해군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뜻이었거든요. 티머스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의 기술을 미국에 도입해야 해요. 그가 서류를 꺼내며 계속했어요. 1,500억 달러 SESGA 프로젝트, 제가 직접 서명하겠습니다. SESGA라는 프로젝트명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1,500억 달러면 한국 전체 국방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었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필요합니다. 티머스 장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국 해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김태영이 다른 도면을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 선박은 길이 97m지만 기존 군함보다 훨씬 빠르고 은밀해요. 스텔스 기술과 AI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상 무기가 되는 거죠. 저는 도면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기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군요. 미국에까지 이식된다고 생각하니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을 기술 수입국 정도로 여겼던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릴 정도로 존경받는 분 같았어요. 김재철이라고 소개받았는데 7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철의 첫 인사는 담담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긴장되었습니다. 김재철이 천천히 자리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70년 전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그때 저는 10살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원 한 분이 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제 머릿속에 흑백 영화 같은 장면이 떠올랐어요. 폭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 군인은 저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셨어요. 김재철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한미 관계의 근본을 보여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김재철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돈으로, 말로, 아니면. 그분이 잠시 멈추고 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술로 갚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로 그분들을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감동에 휩싸였어요. 저 역시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동맹의 의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재철이 설계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기술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지킬 차례예요. 티머스 장군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김재철 고문님, 이런 마음으로 기술을 나눠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미 관계를 너무 차갑게, 계산적으로만 봐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이 바탕에 있었던 거였어요. 김태영이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술을 미국에 이전하면 미국 조선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 해상 전력의 핵심을 만들어내는 거죠.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기술 수입국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재철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능력이지 인식이 아니니까요.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조선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실제 건조 현장을 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정밀함과 규모, 그리고 속도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 배가 완성되는데 얼마나 걸리죠? 제가 물었습니다. 24개월입니다. 김태영이 답했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규모의 배를 만드는데 최소 40개월은 걸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속도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앞선다니 정말 한국 조선업의 저력을 실감했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티머스 장군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늘 본 것을 워싱턴에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써야 워싱턴의 동료들이 이해할까 하고 말이에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 전달해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김재철 고문님의 그 진정성, 그리고 기술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미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서해 작전지휘센터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실제 작전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지하 벙커 같은 공간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고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윤호가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오늘은 좀 다를 겁니다.
실제 교전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는 뜻이었죠. 레이더 화면 앞으로 안내받으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정윤호가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가리켰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정박 중인 우리 감시선에 실탄 사격을 가했습니다. 선체 일부가 실제로 파손되었어요. 화면 속에서 한국 감시선에 손상된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총탄 자국과 함께 선체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고 사격이 아니라 명백한 공격이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3시간 전입니다. 정윤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건 명백한 교전 행위죠. 바로 그때 무전 스피커에서 중국어 교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구역은 우리의 해역이다. 절차 없이 진입 시 군사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번역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위협이 아니라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거든요.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저는 분노와 긴장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침공 행위이며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티머스 장군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대응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그의 표정에서 미군 지휘관으로서의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수진 실장이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보고서는 워싱턴에서 온 최신 지시사항이었어요. 국무부 내부에선 여전히 방위비 13조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략보다 예산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책상을 탁 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산 타령이나 하고 있다고요?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워싱턴의 현실이 그래요. 의회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신뢰다. 이젠 동맹의 실체가 앞서야 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미국 우선주의적 사고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레이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중국 함정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있었고 한국 해군도 긴급 출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해상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현재 중국 측에서 추가 함정 5척이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직원이 보고했어요. 우리도 대응 함정을 출동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정윤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위협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한국이 이렇게 위험한 최전선에서 버티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과연 동맹국이 할 일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어요.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일부만 알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안전한 후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때 또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중국 함정이 우리 영해에 깊숙이 침입하고 있습니다. 경고 무시하고 계속 접근 중입니다. 화면에서 중국 군함이 점점 한국 해역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적색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상황실 전체가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티머스 장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응할 겁니다. 먼저 공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시카 크레인이었어요. 마이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방위비 협상에만 집중해.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시카, 지금 여기서 실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방위비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제시카의 차가운 대답에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시카, 한 가지만 말하죠. 한국 없이는 미국 해군도 유지될 수 없어요. 이미 그런 상황이라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과장하지 마. 한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제시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직접 와서 보세요. 한국의 기술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워싱턴의 동료들과 제 사이에 이렇게 큰 인식 차이가 있다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이해해요. 현장에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녀의 위로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달래줬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상황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함정들이 일단 물러났지만 언제 다시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오늘 같은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의 매일입니다. 정윤호의 답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런 위협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잘 모르죠.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정말 진정한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워싱턴의 동료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과연 현실을 이해할까 하는 회의가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으니까요. 넷째 날,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삼성중공업에서 실제로 건조되고 있는 최신 함정을 직접 보는 것이었죠. 거제도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의 그 압도적인 광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축구장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큰 드라이독에서 거대한 함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길이만 98m, 높이도 10여 미터에 달하는 위용이었어요. 김태영 팀장이 저를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이스터 스티븐스, 이게 바로 우리가 설계한 차세대 스텔스 경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단순한 경비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까운 수준이죠. 가까이서 본 함정의 외형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인 군함과는 완전히 다른 각진 모양새였어요. 이 디자인이 스텔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김태영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모든 각도가 레이더파를 분산시키도록 계산되어 있어요. RCS 수치를 기존 함정의 10분의 1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그가 손으로 선체 표면을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게다가 이 특수 도료는 전자파 흡수 기능까지 있어요. 내부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치 우주선 내부 같은 첨단 설계였어요. 중앙 통제실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와 터치스크린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AI 자율 운항이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인간의 개입 없이도 목적지까지 스스로 항해할 수 있고 위험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회피 기동도 합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미국 해군의 최신 함정보다도 앞선 수준이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김태영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술을 미국과 나누고 싶어 해요. 혼자 가지고 있을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필라델피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그 함정 생각이 났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동맹국과 나누려는 마음가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착공식이 한창 준비 중이었어요. 현장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행사 같았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온 해양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티머스 장군이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한국 기술이 미국 조선업을 살리는 순간을 말이에요. 착공식이 시작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발언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라 존슨이라는 조선소 노동자 대표의 말이었어요. 6개월 만에 생산성이 40% 향상되고 품질 불량률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한국 기술이 해냈어요. 독일에서 온 헬렌 슈미트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미국은 이 수준의 스텔스 설계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찬사에 현장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졌어요. 영국에서 온 리처드 맥앨런 컨설턴트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AI 자율항법이 탑재된 98m 스텔스 경비함이라니. 영국 해군에도 이런 함정은 없어요. 한국이 진정 해양 전략의 중심 국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김재철 고문님이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7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가 당당하셨어요. 마이크 앞에 서신 그분의 첫마디가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70년 전 어린 저를 구해준 미군에게 감사드립니다. 통역이 이어지자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김재철 고문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술로 그 은혜를 갚기로 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거엔 제가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 그분들을 지키겠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휩싸였어요. 저 역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기술을 나눠주다니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김태영 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기술적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건조될 함정은 길이 98m, 배수량 2,700톤, 최고 속도 46노트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AI 자율항법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어요. 미국 조선소 직원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런 성능의 함정을 우리가 직접 만들게 된다니 꿈만 같아요. 티머스 장군이 무대에 올라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과 한국은 진정한 기술 파트너가 됩니다. SESGA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함께 미래 해양 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착공식이 끝나고 실제 작업 현장을 둘러봤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미국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똑같았어요. 이 용접 기법은 처음 보는군요. 미국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기법이에요. 강도는 2배 높이면서 작업 시간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한국 기술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 말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재철 고문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고문님,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나눠주시다니. 김재철 고문님이 따뜻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발전해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결국 뒤처지게 되죠. 그분의 철학이 깊이 와 닿았어요. 그런데 혹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기술을 탐내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김재철 고문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만 기술을 나눠요. 미국은 그런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부끄러웠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태도를 생각해보니 과연 그런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조선소를 다시 방문했을 때 벌써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직원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이클 씨. 사라 존슨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말이에요. 우리 조선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답했어요.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모든 건 한국 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가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봐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뭉클했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한국에서 본 놀라운 기술력,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미국과의 진정한 협력 의지까지.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워싱턴 동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첫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동료들에게 브리핑하고 무엇보다 방위비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가 계속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특히 알렉산더 크로멜이라는 방위비 강경 고문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는 제가 브리핑할 때마다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고 제 보고서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국익을 따져야 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특히 김재철 고문님의 진정성과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알렉산더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런데 이틀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리사 강이라는 보안 담당자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이클 씨, 큰일 났어요. 설계도가 유출된 것 같아요. 저는 급히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SESGA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 일부가 외부로 빠져나간 흔적이 발견되었거든요. 리사 강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내부 IP에서 접속한 흔적이 명확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알렉산더 크로멜 고문의 계정에서 접속된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크로멜이 직접 관여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의 주변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정황상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요. 리사 강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더 심각한 건 유출된 정보가 중국 쪽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크로멜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마이클,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왔나요? 알렉산더, 필라델피아 보안 사고에 대해 들었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아, 그거요? 크로멜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한국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크로멜이 의도적으로 기술 유출을 방조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중국과의 균형이라니요? 동맹국의 기술을 중국에 넘기자는 말입니까? 마이스터 스티븐스, 너무 감정적이에요. 크로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국제 정치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요. 한국에만 의존하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배신입니다. 한국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술을 나눠줬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고요? 하지만 크로멜은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순수한 마음이라고요? 정치에서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건 거래이고 계산이에요. 한국도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 순간 저는 크로멜과 제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여전히 냉전시대식 사고에 갇혀 있었고 진정한 동맹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로 돌아와서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 봤어요. 다행히 핵심 기술은 유출되지 않았지만 일부 설계 정보가 빠져나간 건 확실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이 한국 측에 알려지면 신뢰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박지환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장님,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보안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에요. 박지환 소장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이런 첨단 기술을 두고 여러 세력이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화나지 않으세요?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의 현실적인 대답에 저는 오히려 더 미안해졌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는 거예요. 다음 날,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서버에 대한 해킹 시도가 감지되었거든요. 보안팀에서 긴급 알람이 울렸어요. 서버 외부 접속 포트에서 불법 해킹 시도 감지됐습니다. 즉각 봉쇄 조치 들어갑니다. 해킹 대응팀과 함께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접속 시도와 차단 기록들이 실시간으로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접속인가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에서도 접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크로멜의 정보 유출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내부에서 일부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외부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제는 본격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마이클 씨. 박지환 소장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쪽에서도 해킹 시도를 감지했어요. 아마 같은 세력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이 모든 게 우리 쪽 보안 허점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박지환 소장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우리 기술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동맹국의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다 기술이 지나치게 앞섰기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이 오히려 여러 위험을 불러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지환 소장이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이런 시도들이 있다는 건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크로멜 같은 사람들보다 우리의 기술과 의지가 훨씬 강력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해봤어요. 창밖의 워싱턴 야경을 바라보면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크로멜의 배신, 해킹 시도,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사람들의 신뢰. 한국을 평가절하 했던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진정한 협력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들었어요. 단순히 미안함을 넘어서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고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에 임했어요. 크로멜 같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는 단절하고 한국과의 진정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리사강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보안은 더욱 철저히 해주세요. 한국 친구들이 믿고 맡긴 기술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야 해요. 알겠습니다, 마이클 씨. 이번 일로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어요. 그리고 박지환 소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약속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는 미국이 되겠어요. 마이클 씨, 그런 마음만 있다면 충분해요. 우리는 서로 믿고 함께 나아가는 관계니까요. 그의 따뜻한 말이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크로멜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정윤호로부터였어요. 마이클 씨,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즉시 한국으로 오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서해 작전지휘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모든 직원들이 비상근무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해상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정윤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대규모 함대를 동원해서 서해 전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어요. 그가 레이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구축함 6척, 프리기탐 12척, 그리고 지원 함정까지 포함하면 총 30척이 넘어요. 화면 속에서 중국 함대의 배치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본격적인 해상 봉쇄 작전이었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티머스 장군이 급하게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미군의 협조를 공식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이해했어요. 지금까지 보았던 소규모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미국 본토에서는 이 상황을 알고 있나요? 지금 긴급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어요. 티머스 장군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중국 함대가 계속 전진하고 있거든요. 이수진 실장이 최신 정보를 들고 왔어요. 더 심각한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이 인공구조물을 강제로 설치하려 하고 있어요. 완전히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화면에서 거대한 해상 플랫폼이 견인되어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중국해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일단 구조물을 설치하고 나면 나중에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죠.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잖습니까? 정윤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철수 폭격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요. 중국 함대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철수 폭격 작전이라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어요. 중국 구조물과 함정들을 강제로 철수시키는 작전입니다. 티머스 장군이 설명해 주었어요.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압박을 통해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동작전이었어요. 한국의 최신 함정들과 미국의 함대가 협력해서 중국 함대를 압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최신 스텔스 함정을 투입하겠습니다. 한국 해군 지휘관이 말했어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상태로 중국 함대 주변을 포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서야 며칠 전에 봤던 그 첨단 함정의 진짜 위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술 과시용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 사용될 무기였던 거죠.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에서 실시간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텔스 함정들이 중국 함대 주변에 조용히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포위 완료. 함정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함대는 아직 우리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 함정에서 중국 함대로 경고 방송이 나갔어요. 이곳은 대한민국의 영해입니다. 즉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 방송되었습니다. 중국 함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우리는 공해상에서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간섭하지 마라.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바뀌었어요. 한국 스텔스 함정들이 동시에 레이더를 작동시키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냈거든요. 갑자기 중국 함대 주변에 여러 척의 함정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중국 함대에 당황한 무전교신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한국 함정들이 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티머스 장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완전히 은밀하게 접근했어요. 이제 미군 함정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너머에서 나타난 미국 구축함들이 중국 함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된 상황이었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 방송이 나갔어요. 즉시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중국 함대 지휘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무전이 끊어졌다가 마침내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항해를 위해 이 구역을 떠나겠다.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중국 함대가 실제로 철수하기 시작했거든요. 화면에서 하나둘씩 중국 함정들이 방향을 바꿔 북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정윤호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철수 폭격 작전 완료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누구도 다치지 않으면서 중국의 침입을 막아낸 거였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술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미 파트너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티머스 장군이 장엄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전력이 결합되면 이런 일이 가능해요. 작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 함대의 완전한 철수를 확인했어요. 인공 구조물도 함께 철수했고 서해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컸어요. 이수진 실장이 긴급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작전을 보고 미국 의회 내부에서 방위비 13조 철회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네.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수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특히 오늘 작전에서 보여준 한국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윤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는군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주둔비를 요구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해가 저물면서 서해 바다는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어요. 중국 함대는 완전히 철수했고 한국과 미국의 함정들도 정상 경계 태세로 돌아갔습니다. 바다 위에 평화의 빛이 수면을 반짝이며 비추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과 지혜가 만들어낸 평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력이 아닌 기술로, 전쟁이 아닌 지혜로 평화를 지켜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정윤호가 말했어요. 마이클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동반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워싱턴 동료들도 한국을 다르게 볼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워싱턴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여겼는데 이제는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런 확신을 가지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서울국제해양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코엑스 컨벤션 센터로 향하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방위비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관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동맹의 대변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포럼 회장에 들어서니 정말 국제적인 규모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해양 전문가들, 조선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중공업의 최신 함정 모형이 전시장 중앙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그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았어요. 김태영 팀장이 무대 중앙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함정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것은 해양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함정의 세부 사양이 나타났어요. 길이 98m, 배수량 2,700톤, 최고 속도 46노트입니다. 김태영이 한 항목씩 설명해 나갔어요.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AI 자율항법 시스템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완전 무인 작전이 가능한 함정이에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일 해양연구소의 한 박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정말 사람 없이도 작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김태영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이미 서해에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어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말에 장내가 더욱 술렁였어요. 며칠 전 철수 폭격 작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죠. 그때 이수진 실장이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씨, 방금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의회에서 방위비 13조 철회가 정식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한국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정말입니까? 드디어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진 거네요. 뿐만 아니라 한미 공동 기술 개발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대요. SESGA 프로젝트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수진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무대에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해군 참모총장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프랑스도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협력이 가능한가요? 영국 국방부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 해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술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김재철 고문님이 무대에 오르셨을 때였습니다. 7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서신 그분의 모습에 장내가 숙연해졌어요.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제 생명을 구해준 미국에 감사드립니다. 김재철 고문님의 첫마디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잠시 멈추시고 깊은 호흡을 하신 후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기술 개발에 바쳤어요. 언젠가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김재철 고문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기술로 갚았습니다. 그분의 선언에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제 세계가 신뢰하는 나라는 무기가 아닌 기술로 평화를 만드는 한국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진정한 인간애와 국가 간 우정을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장내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김재철 고문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한국은 기술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함정들이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장내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시작했는데 곧 전체로 번져나가면서 기립박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였거든요. 외신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 기술의 핵심 비결이 무엇인가요? 다른 나라들과의 기술 협력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김태영 팀장이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기술과 평화에 대한 철학입니다. 기술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무기는 공격용이 아니라 수비용이어야 한다는 믿음이죠. 포럼이 끝나고 나서 각국 대표들이 앞다투어 한국 측과 개별 면담을 요청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기술 협력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기술 강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김재철 고문님께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문님,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저도 미국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려요.
김재철 고문님이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씨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회의적이었던 분이 이렇게 변화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배우고 갑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한미 협력의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럼장을 나서면서 여러 외신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걸 봤어요. 한국, 세계 해양 전략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다.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나라. 코리아, 미국도 인정한 한국의 해양 기술력, 한국 조선업, 세계 패권 장악 같은 제목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었어요. 티머스 장군이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이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네요. 앞으로 한미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군님.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제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파트너로 봐야 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수진 실장이 마지막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마이클 씨, 방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대통령께서 마이클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신다고 해요. 한미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진실을 봤을 뿐이죠. 아니에요.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이클 씨가 편견을 버리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봐주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이곳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커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존경하는 파트너이자 배워야 할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제시카와 크로멜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그들도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를 보고 나서는 점차 태도가 바뀌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이 정도라니. 제시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네요. 크로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걸 진작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요. 정말 미안합니다. 몇 달 후, 저는 한미해양기술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이었어요. SESGA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첫 번째 함정이 성공적으로 진수되었습니다. 그 진수식에 참석했을 때 김재철 고문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씨 덕분에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동맹의 진정한 의미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도 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때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려 했을 때 얻게 된 그 놀라운 발견들을 말이에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자 평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려 할 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